자, 이어서 요 7번 성질, 요 7번은 요 다음 절에서 좀 더 세세하게 다룰 주제이긴 한데요. 이거 직접 계산해도 돼요. 다시 말해서 A의 성분은 A1, A2, A3, B의 성분은 B1, B2, B3, C의 성분은 C1, C2, C3 해놓고 B와 C의 외적 벡터를 직접 계산한 거에다가 A의 성분을 내적한 것과 왼쪽을 직접 또 계산한 거를 비교해보면 같아요. 그래서 7번은 직접 계산하면 나오는데요. 우리는 요 다음 절에서 배우게 될 주제이지만 이걸 증명할 때 이게 참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 잠시 미리 설명하도록 하죠. 요 다음 절에 스칼라 3중적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를 하고 기호 표기를 합니다.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미리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을 우리는 스칼라 3중적이라 얘기를 합니다. 스칼라 3중적이라 해요. 즉 최종 결과가 스칼라가 나온다는 뜻에서 스칼라 3중적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잘 보면 3개의 벡터를 2개는 외적을 하고 나머지 하나랑은 내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벡터의 내적이나 외적은 항상 벡터끼리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2개의 벡터의 외적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벡터랑 내적하는 거예요. 여기 괄호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괄호를 붙이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외적을 먼저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 이거 스칼라가 돼요. 스칼라하고 벡터를 외적하거나 내적을 할 수는 없어요. 벡터의 내적과 벡터의 외적은 항상 2개의 벡터,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2개의 벡터끼리만 계산합니다. 특히 이제 외적 벡터인 경우라면 주로 R3예요. 그러니까 알파나 R5에서는 정의하지 않고 R3 상에 2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2개의 벡터에 대한 외적을 약속합니다. 내적인 경우는 꼭 R3가 아니라도 돼요. Rn 공간상에 2개의 벡터를 내적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외적 벡터는 R3 상에서만 정의하고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R2 평면상에 있는 벡터를 외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XYZ에서 Z좌표를 0이라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괄호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항상 벡터와 벡터끼리 내적, 벡터와 벡터끼리 외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이 우선적으로 먼저 계산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괄호를 붙여놓은 건 그냥 강조하기 위함일 뿐이지 괄호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달라진다기보다는 이렇게 쓰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건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을 계산하는 순간에 이게 스칼라가 돼요. 그래서 이 괄호 보통 안 붙여도 그만입니다.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스칼라 3중적이라 합니다. 스칼라 3중적이라는 말을 붙였던 이유는 3개의 벡터를 연달아 계산했는데 최종 결과가 스칼라가 나왔기 때문에 스칼라 3중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3개의 벡터를 연달아 계산했을 때 외적을 계산하는 거, 2개의 벡터의 외적에다 다시 또 다른 벡터라 외적해서 연달아 외적을 계산하게 될 경우는 이것을 최종 결과가 벡터로 나온다 해서 벡터 3중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스칼라 3중적, 얘를 벡터 3중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 스칼라 3중적을 2개의 벡터의 외적에다가 다른 벡터의 내적을 쭉 계산한 결과가 이와 같은 행렬식을 계산한 결과랑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 다음 절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할게요. 얘가 이거랑 같습니다. C1, C2, C3예요. 자, 이제 스칼라 3중적은 앞으로 이제 나온 순서대로 A 벡터의 성분을 여기 잘 보세요. 외적을 계산할 때는 IJK가 먼저 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A, B, C 이 3개의 벡터의 스칼라 3중적은 나온 알파벳 순서대로 A 벡터의 성분, B 벡터의 성분, C 벡터의 성분을 계산한 거랑 일치합니다. 이거 다음 절에서 배우는 정의입니다. 자, 근데 이 정의를 미리 우리가 활용을 하면 7번을 증명하기가 아주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7번 살펴볼게요. A와 자 우변에서 좌변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A와 B, C 자, 이제 A, B, C 3개의 벡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스칼라 3중적을 계산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나온 순서대로 A1, A2, A3 그리고 B1, B2, B3 C1, C2, C3예요.
자, 근데 행렬식의 성질상 임의의 두형을 교환하면 부호가 반대가 되죠. 임의의 두형을 교환하면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교환해요. 그러면 부호가 반대죠. 즉 B1, B2, B3에 그럼 여기가 A1, A2, A3, C1, C2, C3면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다시 또 교환하면 또 부호가 반대가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와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행을 두 번 교환하면 같아요. 행렬식의 성질상.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두 번을 교환해 보도록 하죠. 이거 한번 교환해 볼까요? C1, C2, C3 교환했고 여기가 B1, B2, B3면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또 교환을 해요. 그러면 A1, A2, A3, B1, B2, B3 하면 두 번 바꿔놨으니까 다시 부호는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행렬식의 성질로 이게 다 같다는 얘기인데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었다면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경우도 비슷하게 스칼라 3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식 세 개가 다 같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었죠. A 벡터와 B 크로스 C. 그 다음에 요거는 나온 순서대로 B 벡터 내죠. C 크로스 A예요. 얘도 C 나온 순서대로 C 내죠. A 크로스 B가 됩니다. 이게 다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적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바꿔놔도 성립합니다. 즉 얘하고 얘를 내적이니까 교환을 할 수 있어요. 외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내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이렇게 갖고 이들이 다 같았으니까 교환한 것끼리도 다 같아요. C 크로스 A의 내적 이렇게 되고요. 얘도 교환하면 A 크로스 B 그리고 내적 C예요. 자, 이제 요거 이게 A 크로스 B 내적 C예요. 얘랑 같다는 거 이해됐죠? 사실 이 두 개만 같은 게 아니라 중간에 이 많은 것들이 다 같아요. 책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만 써놨습니다. 요렇게 써놨지만 사실상 이것도 여백에다 잘 적어놓으세요. 뒤에 요 다음 질에서 배울 주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외적 벡터가 들어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같이 알아두면 여러 가지 좋습니다. 자, 이제 7번이 성립한다는 거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8번하고 9번입니다. 8번하고 9번 어떤 성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잘 보면 우리 요거 잘 보면 스칼라 3중적의 모양이죠. 세 개의 벡터 중에서 두 개를 외적하고 다른 하나는 내적한 거잖아요. 자, 스칼라 3중적은 A, B, C가 나오면 A, B, C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 8번을 스칼라 3중적의 기호 표기에 맞춰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A와 A 크로스 B를 계산하죠. 자, 이제 나온 순서대로 스칼라 3중적의 모양이에요. A 벡터의 성분을 먼저 쓰죠. A1, A2, A3 여기가 A 있네요. 여기도 A1, A2, A3 여기는 B1, B2, B3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두 행이 같죠? 두 행이 같으면 주어진 행렬식의 값은 0이에요. 임의의 두 행이 같으면 행렬식 값은 0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9번도 증명이 가능하겠네요. B 내적 A 크로스 B 같이 됩니다. B 내적 A 크로스 B예요. 얘도 역시 스칼라 3중적의 모양이죠. 두 개는 외적하고 다른 하나는 내적 하나 썼으니까 나온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B1, B2, B3, A1, A2, A3 다시 또 B1, B2, B3인데요. 얘도 봐요. 행렬식에서 두 행이 같죠? 두 행이 같으면 행렬식 값은 0이에요. 그래서 A 크로스 B하고 A의 내적이 제로, A 크로스 B하고 B의 내적이 제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내적 단원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은 만약에 어떤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제로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A와 A 크로스 B는 서로 수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 9번 성질로부터 B와 A 크로스 B가 서로 내적이 제로라는 사실로부터 결과적으로 B와 그리고 A 크로스 B는 역시 수직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볼까요? 이 외적 벡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외적 벡터는 A하고도 수직이고 동시에 B하고도 수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외적 벡터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하학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A, B 두 개의 벡터에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가 바로
외적 벡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이 벡터를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공간상에 이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벡터가 A 벡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요 회색으로 표시한 벡터를 B 벡터라 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분필, 연한 파란색과 회색의 두 개의 분필을 각각 하나를 A, 하나를 B라 놓겠습니다. A 벡터, B 벡터 이렇게 놨을 때 이 두 개는 수직은 아닙니다. 이 두 개는 수직은 아닌데 A하고 B에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가 두 개가 있어요. 정답입니다. 두 개 있는 게 두 개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A 크로스 B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긴 칠판에다 쓰지 않았습니다만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A 크로스 B. 자, 노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이 벡터를 하나 표시해 볼게요. 일단 얘가 어떤 벡터인지는 잠시 후에 정의하기로 하고, 이 노란색 벡터는 이 연파란 벡터랑 수직이고, 그림상으로 보세요. 회색 벡터랑도 수직이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황색 벡터예요. 이 주황색 벡터도 연파랑 벡터랑 수직이고 회색 벡터하고도 수직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이 파란색 벡터와 회색 벡터의 수직이 되는 벡터를 이 노란색 분필로 표시한 거라면은, 그 다음에 또 수직이 되는 것을 이 주황색 분필로 표시한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아래쪽으로도 수직이 되는 게 있고 위쪽으로도 수직이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에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가 이 주황색 벡터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노란색 벡터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약속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때 A 크로스 B가 어느 벡터인지를 정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A 크로스 B 벡터를 정할 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펼쳤을 때 오른쪽에 4개의 손가락을 감아주면 이 4개의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장이 흐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이라 얘기를 했었는데, 이 원리를 우리는 외적 벡터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A에서 B 방향으로, 자, 이제 A가 파란색, B가 회색이에요. A에서 B 방향으로 오른쪽에 4개의 손가락을 감아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펼쳐지는 방향이 있죠. 이 그림상으로 보면 노란색이네요. 그러면 A에서 B로 감아지죠. A에서 B. 그럼 A가 앞이고 B가 뒤면은 앞이고 뒤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노란색 분필은 A 크로스 B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A에서 B로 감아졌을 때 엄지손가락이 펼쳐지는 이 방향을 외적 벡터 A 크로스 B 벡터 방향으로 정한 거예요. 이번에는 아래쪽 방향, 이 주황색 방향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약속을 할까요? 이번엔 똑같은 방법으로 B에서 A로 감아집니다. B에서 A로 감아지면 아래로 내려가죠. B에서 A로 감아질 때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러면 B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 주황색 벡터 방향은 B 크로스 A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A 크로스 B하고 B 크로스 A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벡터의 상등 관계를 약속하려면 크기도 같고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크기는 같을지 몰라도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1번 성질 잠깐 되돌아가서 볼까요? 1번 성질을 보면은 A 크로스 B의 벡터와 이 벡터의 방향과 B 크로스 A 벡터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같다는 얘기는 B 크로스 A 벡터에다 마이너스를 하면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야만 A 크로스 B 벡터와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외적 벡터는 여전히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다시피 서로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이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적 벡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걸 잘 알아두세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A 크로스 B, 두 개의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건 두 개가 있어요. A 크로스 B도 있고 B 크로스 A도 있다는 것. 각각의 방향은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A하고 B의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가 바로 외적 벡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사람 이름이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항등식을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이 항등식은 요 다음 절에서 외적 벡터 응용을 다루려고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라그랑지 항등식이라는 것인데요. 이 라그랑지 항등식은 A와 B의 외적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A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와 B의 내적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건데요. 사실 증명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좌변 쭉 계산하고
우변도 쭉 계산하고 비교해보면 좌우변이 같아요. 그래서 손쉽게 증명이 되는 그런 성질인데요. 여기 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곱이 있어야만 이 라그랑지 항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지 항등식은 제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잊지 않도록 하세요. 사실 증명은 쉽지만 그래도 앞에 여러 예문을 다 증명해가면서 왔으니까 얘도 겸사겸사 증명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책에 따라서는 어떤 저자는 이 라그랑지 항등식을 예를 넘겨서 외적 벡터의 크기에, 그냥 줄을 한 줄만 그어도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죠. 외적 벡터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A와 B의 내적의 제곱을 더해요.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됐죠, 부호가. 그것이 바로 A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써도 같은 말입니다. 외적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내적의 제곱은 각각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끼리 곱과 같다는 것 이해됐죠?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넘긴 거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라그랑지 항등식 왜 이게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외적 벡터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걸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외적 벡터를 계산해 봅니다. 자, 외적 벡터는 앞서 다뤘던 것처럼 i와 j와 k 이렇게 행렬식을 이용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a1, a2, a3, b1, b2, b3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적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네 개를 옆에다 쓰고 두 번째부터 이렇게 x자로 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숙달이 되면요, 그냥 바로 이것만 보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걸 빼요. a2, b3, 마이너스 a3, b2가 되고, 또 이번에 이렇게 곱합니다. a3, b1, 마이너스 a1, b3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계산합니다. a1, b2, 마이너스 a2, b1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외적 벡터가 계산이 됐고요. 이 외적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좌변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므로 A와 B의 외적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에요. 원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인데 바깥에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만 계산하면 됩니다. A2, B3, 마이너스 A3, B2 그리고 요거의 제곱에다가 A3, B1, 마이너스 A1, B3 이거의 제곱 그리고 A1, B2, 마이너스 A2, B1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돼요. 자, 이들을 다 계산을 하면은 여기 잘 보세요. 제곱 이렇게 제곱이 하나, 둘, 셋, 6개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가 3개 항이 있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곱, A의 제곱, A2의 제곱, B3의 제곱, 플러스 A3의 제곱, B2의 제곱, A3의 제곱, B1의 제곱, A1의 제곱, B3의 제곱, A1의 제곱, B2의 제곱, A2의 제곱, B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배, 알파벳 순서대로 쓸게요. A2, A3, 그리고 B2, B3입니다. 마이너스 2배 A1, A3, 그리고 B1, B3예요. 마이너스 2배 A1, A2, 그리고 B1, B2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것이 요 왼쪽을 계산한 결과예요. 요걸 일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좌변 따로 계산했더니 이와 같이 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우변을 따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변을 계산하면 우변의 모양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와 B의 내적의 전체 제곱이죠. 자, 이들을 다 계산합니다. 자,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각각의 성분의 제곱,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플러스 A3의 제곱이 있고요. B의 크기의 제곱은 같은 논리로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 이와 같이 되고 마이너스 내적의 제곱이죠. 벡터, 두 벡터의 내적은 제1성분끼리 곱하고 제2성분끼리 곱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2, B2, A3, B3 이들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전개하면은 A1의 제곱,
B1의 제곱 이렇게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A1의 제곱 B2의 제곱 A1의 제곱 B3의 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 걸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A2의 제곱 B1의 제곱 A2의 제곱 B2의 제곱 A2의 제곱 B3의 제곱이고요. 이번에 세 번째 성분을 계산합니다. A3의 제곱 B1의 제곱 전혀 증명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과점을 같은 걸로 학교에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원리를 써서 증명하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계산하면 다 구해지는 그런 증명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계산해야 되죠. 일단 사망을 제곱해서 계산하는 것은 각각의 제곱들과 둘씩 곱한 것이 있어요. 다 빼는 거군요. 그래서 A1의 제곱, B1의 제곱 이것도 제곱해서 뺍니다. A2의 제곱, B2의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 B3의 제곱이 있었고 이번엔 둘씩 곱한 거 뺍니다. 마이너스 2배 이렇게 곱하니까 A1, A2, B1, B2가 있고 또 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합시다. 마이너스 2배 A1, A3, B1, B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A2, A3, B2, B3 같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으니까 정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A1의 제곱, B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2의 제곱, B2의 제곱 서로 소거됐습니다. 그리고 A3의 제곱, B3의 제곱이 서로 소거돼서 남은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제곱들의 항과 마이너스 2배 있는 것이 3개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비교해 볼까요? A2의 제곱, B3의 제곱, A2의 제곱, B3의 제곱. 자, 이제 서로 좌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3의 제곱, B2의 제곱, A3의 제곱, B2의 제곱 이거 있네요. 지워졌고요. A3의 제곱, B1의 제곱, A3의 제곱, B1의 제곱 이거 서로 같으니까 지워졌어요. 자, 이번엔 A1의 제곱, B3의 제곱, A1의 제곱, B3의 제곱 그 다음에 A1의 제곱, B2의 제곱, A1의 제곱, B2의 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A2의 제곱, A2의 제곱, B1의 제곱, A2의 제곱, B1의 제곱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 다 지워졌죠. 다 지워졌고 이 밑에 3개만 남았는데 얘도 여기 밑에 3개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1번식과 요 2번식 나누겠습니다. 1번식 즉 외적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2번식 오른쪽에 있는 요 2개를 계산한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항등식이 항상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항등식을 찾아낸 수학자 이름을 따서 라그랑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이 다음 절에서 외적 벡터의 응용을 다룰 때 이 외적 벡터의 크기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이걸 이용하려고 해요. 외적 벡터의 크기가 이웃하는 2개의 벡터에서 생기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고요. 외적 벡터의 크기의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쓸 때 이 라그랑지 항등식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전부 다 제곱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중요한 성질입니다.